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도서 어린이라는 세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소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어린이의 세계를 아주 품위 있게 그려냈다, 이런 후기가 있던데요. 아마도 저자의 따뜻한 품성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는 김소영 작가님의 인생책을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소영이라는 사람책을 만나보죠. 어린이라는 세계로 큰 사랑을 받은 김소영 작가는 독서교육 전문가입니다. 10년 넘게 어린이책 편집자로 활동하며 어린이의 세계에 깊이 매료되었고 어린이와 더 가까이서 호흡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독서교실을 열었는데요. 어린이라는 세계, 어떤 어른은 독서교실에서 아이들과 나눈 대화와 일상 속 통찰을 바탕으로 쓴 책으로 어린이를 향한 따뜻하고 깊은 시선을 통해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를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봅니다. 어린이를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보며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김소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소영 작가님이 이제 독서 교실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거는 작가로 데뷔하기 전부터 하셨던 거고, 독서 교실을 하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 아이들이 이제 에너지가 높아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있으면은 있을 땐 좋은데 집에 갈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작가님은 에너지가 괜찮으시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작가님 에너지도 만만치 않네요. 아유, 그럼요. 그러지 않으면 어린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이 별로 예고 없이 이렇게 갑자기 확 에너지를 줄 때가 있고 제가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반대로 학교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왔거나 이런 날은 어린이들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에너지를 줘야 되고, 끌어올려야 되고. 다행히 저는 그런 게 일을 할 때 저의 성정이랑 되게 잘 맞아서 어린이들이랑 같이 지내면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충전하기도 하는 편이에요. 네. 어제 1부에서 저희가 김소영 작가님의 인생책 릴케 로댕을 읽었는데요. 그 책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저널리스트의 글쓰기하고 되게 다른 책이구나.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쓰려는 대상이랑 쓰는 자신을 이제 되게 거리를 두라는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성격까지 그런 편이라 가지고 소설을 써도 소설 인물이랑 저 사이의 거리가 꽤 있거든요. 독자들도 다 알아봐요. 그럼요. 다 그만큼 벌려놓으시면 모를 수가 없어요, 독자가. 근데 릴케는 이제 정반대 방식으로 글을 쓰죠. 뭐 그냥 로댕과 릴케 사이에 거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100% 로댕의 입장에 서서 로댕을 편들기 위해서, 로댕의 위대함을 더 알리기 위해서 로댕보다 더 열심히 글을 씁니다. 근데 문득 제가 릴케의 로댕을 읽다가 편집자의 자세가 좀 릴케랑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편집자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는 작가의 입장에 서서 작가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소영 작가님은 지금은 작가시고 베스트셀러 저자이시고 동시에 독서교실을 운영하시고, 그전에는 독서교실을 운영하시기 전에는 이제 오랜 기간 아동문학 편집자셨습니다. 편집자로서는 어떠셨나요? 어린이책을 사실 너무 좋아해서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책 중에 11마리 고양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본 게 너무 재밌고 계기가 되어서 이제 어린이책에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책이 좋아서 편집자로 일을 13년 정도 했어요. 근데 당연히 이 새로운 작품을 만나는 즐거움이 편집자의 가장 압도적인 큰 즐거움이고 뭐 월급은 그렇지 않지만 직업의 만족도는 되게 높은 직업이고 좋아하셨군요. 좋아했어요. 그렇게 일하는 걸. 그리고 또
어쨌든 계속해서 배우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책을 다른 회사에서 나온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최신의 이런 비평이나 이런 걸 찾아 읽는다거나 하면서 저 자신이 계속 잘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네. 편집자가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가의 편에서 독자들과 함께 더 이 작품을 잘 나누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자리이잖아요. 네. 특히 어린이 책 편집자는 그 단계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실제로 읽히는 것은 어린이잖아요. 그쵸. 독자가 어린이란 그쵸. 말, 최종 독자가. 네. 근데 그 사이에 그것만도 어려운데 어른이 쓴 책을 어린이가 읽게 만드는 걸 조율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어린이 책은 그걸 둘러싸고 이런 책이 좋은 책이다 저런 책이 좋은 책이다 하고 뭐 부모님, 선생님, 도서관 선생님, 비평가, 기자들 뭐 다 얘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또 그분들이 보기에도 좋아야 된단 말이죠. 네. 이 작품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되게 매번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는데 네. 무엇보다도 편집자로서는 그런 여러 입장이 있어서 좋은 어린이 책이란 무엇인가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어서 제일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그 점이 제일 좋았어요. 재미있었어요. 매번 새롭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게. 예, 그리고 또 독자가 어린이이다 보니까 네. 글을 작가님들이 주신 글을 정리하거나 같이 새로운 의견을 드릴 때도 결국은 어린이가 읽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어서 네. 그러니까 최대한 덜 어렵게, 그러니까 무조건 쉽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린 폴 아자르의 책 어린이 어른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어려운 것은 어렵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실에 부합하면서도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구성을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편집자로서는 공부도 되고 재밌는 대목이었어요. 네. 근데 그 편집자 생활을 네. 결국은 이제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편집자 생활 다음에 독서 교실을 네. 여셨죠. 네. 어린이를 대상으로 네. 하는 이제 어린이 독자를 네. 직접 만나는 네. 독서 교실을 여셨는데 그때 이제 최근에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네. 본 구절인데 독서 교실을 연 배경에 대해서 뭐 생업 때문이었다라는 네. 말이 살짝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셨기 때문에 생업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저 이 독서교실 여시게 된 배경도 궁금하고 네. 계속 하시는 네.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단 생업 얘기인데 너무 웃겨가지고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생업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작가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걸까요? 그건 어린이라는 세계 네. 작가 정도면 생업 제가 아직 걱정 안 해도 고민하고 되지 있고 않을까요? 또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그렇진 않고 그 말은 너무 웃겼어요 방금. 아주 재밌는 생각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디어시네요. 생업을 네. 고민하고 계시다.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정말 이렇게 부자들이 정말 네. 제가 늘 생각하는 네. 걱정은 저는 자식도 없고 제가 노인이 되었을 때 네.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도록 도와줄 만한 젊은이들이 주변에 없을까 봐 그걸 늘 극복하기 위해 뭔가 계속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그런다 하는 생각인 거고. 걱정이 많으신 거 네, 아닐까요? 걱정이 많아요. 네. 근데 편집자로 일할 때는 네. 장 작가님도 네. 왜 기자로 일하시다가 네. 그 카메라 테스트 받으라고 해서 뛰쳐나오셨잖아요. 내가 되려고 했던 기자는 이런 게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 는 마음 아니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그날 네. 다른 걸로 뭐 이렇게 회사 선배랑 싸우고 그냥 생각 없이 뛰쳐나왔습니다. 네, 카메라 테스트도 그 즈음에 받긴 했는데 네. 그리고 뭐 약간 기자가 변질이 된 것 같긴 한데 생각 없이 나왔어요. 네. 저는. 근데 저는 편집자의 역할도 지금 엄청 바뀌고 있죠. 엄청 바뀌고 네. 있고 그 당시에는 벌써 이제 제가 그만둔 것도 10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네. 또 달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일을 그만둔 이유는
관리자가 되면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되고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팀에 제가 팀장인데 네. 저의 팀에 A도 일을 잘하고 B도 일을 잘하고 C도 일을 잘하는데 네. 업무 평가를 할 때는 등급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왜냐면 다 제가 보기엔 다 각각 애를 쓰고 있고 그렇지만 출판사도 상업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성과라든가 그래서 그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라든가 이런 걸 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고 네. 이제 그래서 이거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네. 대신에 다시 편집자 일을 하는 거는 이제 변화하는 시대를 어느 정도는 예감을 했기 때문에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다른 데서 일을 하기는 그건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10몇 년 일을 했으니까 다른 직업을 갖고 싶다 이런 네. 마음도 있었고 근데 대신에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이제 앞에서 하던 일이랑 연관되는 걸 하나는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이 네. 커리어에서 저 커리어로 옮길 때 네. 뭐 사람을 섭외하는 능력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편집을 잘 다루는 기술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네. 뭔가 하나는 가지고 가야 제가 새로운 필드에서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고민을 해봤더니 제 눈앞에 실물 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책 편집자 13년 생활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출장 다니면서 사온 네. 좋은 책, 그리고 뭐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던 좋은 책 사모은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책 자체가 물건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써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해온 일이 책을 선별하는 일, 좋은 책을 더 만들어가고 추천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연결고리를 잡아서 독서교실을 열었습니다. 잘 이해가 됩니다. 저는 한국 기업에 늘 불만인 게요. 네. 언론사도 그렇고 네. 출판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장 업무를 네. 꼭 주니어들한테만 맡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외국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이제 백발이 성성한 네. 분이 막 현장 뛰어다니면서 맞아요. 막 하고 그게 편집이 됐던 뭐 취재가 됐든 막 그러고 그거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무실에서 데스크라고 하든 뭐 부장이라고 하든 네. 팀장이라고 하든 그 현장 업무를 조율하고 네. 뭐 경영진의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꼭 그렇게 상사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니저 네. 그냥 매니징하는 사람이지. 네, 네. 근데 이 한국에서는 매니저가 되는 게 상사가 되는 거고 승진을 네. 해야 되고 현장에 계속 나이가 있는데 현장에 있으면 네. 안 됐다 어떡하니 뭐 이러고 있고 네, 네. 좀 이상합니다. 언론사도 딱 그렇거든요. 네. 십몇 년 차가 되면은 데스크가 되면은 근데 사실 그 취재를 정도가 안 해요. 되었을 때가 너무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그쵸. 특히 네. 신문도 그렇고 뭐 뭐든지 텍스트를 다루는 직업들은 사람을 대하게 되어 있고 네. 그런 거는 경험과 이제 뭐 실패와 성공과 우연과 이런 것들이 섞여서 자기만의 방식이 생기잖아요. 네. 뭐 편집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편집자로서는 어떤 작가들 부추기는 걸 되게 잘하는 편집자였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쓰면 되게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이 부분을 너무 잘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예. 편집자의 예, 덕목이죠. 그리고 또 보통 편집자들이 이거는 너무 아무리 광고 카피라지만 이런 건 너무 좀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편집자였습니다. 뛰어난 편집자셨군요. 영업부에서 되게 환영하는 네. 편집자였고 그런 도서전 같은 거 하면 끝나고 나면 이제 영업부가 늘 영업부에 올 생각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책을 잘 팔고 소개하고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어제도 릴케 로덴 굉장히 잘 파시더라고요. 네, 제가 좀 네. 한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작가님은 아동문학의 최전선에서 바로 네. 그 책 실물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막 맞아요. 많이 나시고 맞아요. 네,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편집자로 일하실 때도 아동문학의 최전선에 계셨고 네. 독서 교실을 하실 때도 아동문학의 최전선에 맞아요. 계신 거네요. 그 점이 재밌어요. 네. 매니징하는 최전선이 네. 아닌 어디 뭐 저기 네. 사령부에 있는 뭐 그런 작전 네. 참모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자녀가 없고 네. 또 주변에 어리니까 뭐 가까이 사는 그러니까 조카도 멀리 살고 해가지고 네. 그 동안에는 책 속에 있는 어린이만 알았고 네. 또 어린이라고 해도 되게 미지에 이 책을 읽을 만한 3학년 어린이, 4학년 어린이 이런 식으로 떠올리곤 했는데 독서 교실을 하면서 실제 실물 어린이, 실물 책과 실물 어린이, 그리고 또 이 어린이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3학년짜리가 한 덩어리가 아니고 네. 3학년이어도 같은 학년에 있어도 같은 성별이어도 뭐 같이 둘째여도 맞이여도 다 제각기 다른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그런 고유성이 있는 개인으로서 책 읽기라는 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마 아시겠지만 되게 사적인 행위잖아요. 그쵸. 혼자 하는 일이고. 네. 혼자 읽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하고 책을 통해서 만나면 그러니까 어린이의 내면을 저도 보게 되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제 내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데에서 제가 남을 잘 부추기고 하는 이 성격이 어린이의 가능성을 보고 또 이런 걸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하고 그럴 때 어린이에게도 어느 정도 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어린이 책을 중심으로 네. 10여 년 동안 어린이 책을 만드는 일을 하시다가 네. 이제 그 어린이 독자와 책을 네. 읽는 일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어린이에 대한 책을 네. 2권을 쓰셨고요. 어린이라는 세계, 어떤 어른을 쓰셨는데 제가 어떤 어른을 읽다가 포스트잇을 붙인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 독자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서 대답을 못 하셨다고 네. 하는 부분이에요. 그 어린이 독자가 질문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김소영 작가님이 잘했다고 보람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느냐라는 네. 질문이었는데 예, 약간 눈이 네. 조금 좀 흥건해지시면 저 어린이 아닌데 어떤 아니, 점이 어떤 이유로 가장 보람이 있으셨어요? 책을 쓰실 때가 가장 보람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독서 교실 하실 때가 보람이 있으신 건가요? 사실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든 그 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얻는 보람의 종류도 순간도 다르게 마련인데 네. 저는 이 책 어린이라는 세계를 처음 쓸 때만 해도 네. 책이 많이 이렇게 사랑받게 될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저는 뭐 아동문학 비평가도 아니고 뭐 교육론자도 아니고 뭐 양육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것이어서 그런 생각을 못했고 또 사실 이제 눈치가 빠르신 독자분들은 알아채시는데 저 자신이 그렇게 막 어렸을 때 행복하거나 막 사랑을 많이 받거나 뭐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버무려서 쓰거나 그럴 수도 없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랬던 것이 이제 독자분들이 다가오기에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오히려 재미있게도 제가 처음에 이걸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었는데 네. 블로그에 댓글로 비밀 댓글로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되게 낡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네. 댓글로 자기 어렸을 때 살던 집의 풍경이나 그때 엄마 아빠의 어떤 힘들었고 또 보람이 있었던 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제가 글을 쓴 덕분에 되게 많은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건 결국 그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어린 시절을 그런 식으로 반추한다는 건 그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같은 기억을 어떤 식으로 되새기냐에 따라서 네.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좋았고 또 제 책을 읽고 뭐 어린이를 대할 때 학생들을 대할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좀 생각이 달라지셨다거나 아니면 양육자들이 우리 애만 보느라고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질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렇게 직접 어린이를 어떻게 막 하지는 못해도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제일 큰 보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 그 어린이가
잘했다고 생각하냐 지금 당신의 작업이. 네. 그 어린이가 또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보람이냐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니까 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구나. 어린이한테 이 질문을 받는 순간이. 네. 그리고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 오늘 이 순간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해서 그날은 결국은 좀 울고 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목소리 이상해져서 막 되게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이 뭐 이제 뭐 아동문학 평론가라든가 혹은 뭐 직업적으로 네. 뭐 어린이를 대하는 뭐 병원에서 어린이를 대하는 분도 네, 네. 계시고 뭐 교육 현장에서 대하는 분도 네. 계시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어떤 그 이론의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동을 대하는 뭐 그 아동의 신체를 대하는 그렇죠. 뭐 이론의 틀도 네. 있을 것이고 아마 아동 교육학적으로 대하는 틀도 있을 것인데 그런 틀로 대하신 게 아니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네. 예, 생각하시고 그걸 어떤 뭐 작가님의 회고록처럼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놀랐던 것 같아요. 아, 어린이를 이렇게 대할 수 있고 그런 관점으로 그런 시선으로 아이를 네. 본 적이 없었어. 네, 네, 네. 없었어. 이렇게 아이들을 뭐 우리가 이제 보호해야 되는 존재고 네. 교육해야 되는 존재지만 시민이기도 해. 네, 네. 이런 걸 몰랐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저도 이제 글을 쓰면서 알게 된 부분도 많이 있고 네.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구나. 네. 그리고 어떤 때는 글을 쓰다 멈추고 더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린이에 대해서 갖는 관점이 어떤 건지를 이제 저 스스로도 좀 알게 된 부분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래서 되게 이 책을 내는 게 어린이에 대한 책들을 내는 것이 되게 조심스러웠고 지금도 그런데 네. 한 가지 힘이 되는 건 제가 양육자가 아닌데 어린이의 양육에 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양육자분들이 되게 든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노키에스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이제 되게 뭐 어린이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오히려 제가 저는 뭐 자녀가 있는 사람도 부모가 아닌 아닌데 사람이. 그것에 그릇된 점이라든가 네.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이해해주면 좋겠다거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말하기 되게 어렵고 그쵸. 불편했을 이야기를 누군가 제3의 사람이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좀 말을 하게 됐다. 얘기를 네. 어디 가서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되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더 열심히 말하고 더 많은 분야에서 말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어린이가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약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 연장선에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네. 제가 잘 몰랐던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바로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목격자가 말하는 게 원래 제일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네. 예, 그 목격자로서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도 책을 쓰면서 얻은 제 이익인 것 같아요. 알게 됐으니까.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고 하는데 책도 작가의 스승이군요. 그렇게 네. 됐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저도 네. 그 말씀 들으면서 너무 격하게 공감하는 게 쓰다가 많이 네. 깨쳐요. 맞아요, 맞아요. 책이 네. 약간 어떤 힘이 있어요.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쓰면서 이제 내가 뭘 알고 있었나 네. 알게 되고 저는 가끔 뭐 이렇게 자기 생각 잘 정리하지 못하는 네. 사람들 볼 때 쓰라고 맞아요, 맞아요. 쓰면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네. 아까 이제 뭐 소수자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그 질문도 또 받아가지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네, 마빈 게이의 Let's Get It On이라는 노래를 오늘 골라봤어요. 마빈 게이의 Let's Get It On. 네. 근데 제가 처음 그 노래를 접한 게 마빈 게이의 곡이 아니었고 네. 놀랍게도 잭 블랙이 부른 노래였어요. 아, 그 저 코미디언이자 맞아요. 영화배우 네. 그 잭 블랙이요? 네, 아, 그 잭 블랙 기타 되게 잘 치시던데. 네, 예.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 하이피델리티. 맞아요. 하이피델리티 맞아요. 맞아요. 네. 어제 1부도 그렇고 Z세대들이 모르는 이야기 저희가 우리-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군요. 네. 근데 그 영화에서 네. 그 잭 블랙이 그 레코드점 직원으로 나오는데 맞습니다. 되게 밉상 직원으로 네. 나오거든요. 되게 잘난 척하고 근데 음악은 잘 알아요. 네, 자기가 음악을 너무 잘 알아서 네. 손님들이 무슨 앨범 찾으면 되게 무시하면서 막 너는 음악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90년대 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많았어요. 네, 많이 많았어요. 제 친구들 네. 중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잭 블랙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네. 이제 공연을 한다고 친구들을 불러와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커플이 초대를 받아서 이제 잭 블랙이 노래를 부르려고 시작을 하니까 막 친구는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쟤 또 이상한 노래 이상하게 부르면 어떡하나 하고. 잭 블랙이 거기서 굉장히 이상한 프로그레시브 음악 같은 거 막 전도하면서 예, 뭐 맞아요. 흔한 노래 뭐 이런 거 들으면 되게 무시하고 맞아요. 막 난해한 곡 네. 막 이제 추천하고 그런 캐릭터, 네. 감쪽 캐릭터였죠. 네, 네. 네. 그런데 막상 곡을 시작했는데 그게 Let's Get It On인데 그 이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시작 부분이 되게 강렬한 곡인데 네. 잭 블랙이 거기서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 커플도 너무 놀라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 존 장면이 쿠색. 있어요. 맞아요. 아, 잭 블랙 목소리도 굉장히 좋고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야기 자체는 존 쿠색이 자기가 좋아하는 추구하는 음악에 대한 어떤 계속된 독백으로 거의 네. 시끄럽게 막 진행이 되고 그러지 않은 자기 친구는 약간 무시하는 것 네. 같은 조금 좀 부끄러워하는 친구를 네. 예, 그런 상태였지만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예, 좀 맞아요. 이중적이고 예. 근데 그 잭 블랙이 어떤 자기 나름의 예술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노래를. 아, 그쵸. 그래서 저는 거기서 존 쿠색이 계속 뭐 어떤 앨범 5개 뭐 고르기 뭐 그런 5개 고르기를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네, 네. 뭐 최고의 A면 1곡 5곡 뭐 이런 식으로 네. 고르는데 그렇게 자기 취향을 막 과시하듯이 하던 주인공과 달리 그 잭 블랙이 그 노래를 한 곡 부르는 순간에 저게 되게 좋은 예술이구나, 좋은 노래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했고 나중에 유튜브에서 그래서 마빈 게이가 그 부르는 곡들을 영상을 찾아봤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른바 소울과 멋과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저의 제일 좋아하는 곡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늘 있지만 저희가 제대로 된 성인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맞아요. 네, 키도 작고 뭐 뚱뚱하고 웃긴 못생기고 막 캐릭터라서 그랬던 잭 블랙이 네. 마지막 순간에 모든 관객의 눈을 맞아요. 사로잡고 네. 저희가 갑자기 감동하죠. 네, 맞아요. 네. 네, 잭 블랙 버전도 지금 PD님이 잭 블랙 버전이 있대요. KBS가 예, KBS가 음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잭 블랙 저는 버전으로 들어볼까요? 아무리 그럼? 찾아도 저는 못 찾았거든요. 와, 역시. 네, 저희 듣기 귀한 역시 함부로 큰 못 듣는 방송국입니다. 쉽게, 쉽게 못 듣는 제가 오늘 잘 왔네요. 네. 네, 잭 블랙 버전의 네. Let's Get It On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소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음악을 소개하는 건지 영화를 소개하는 건지 책을 소개하는 건지 작가님을 소개하는 건지 모르는 흥겨운 시간을 네. 진행자와 게스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본업을 잃지 않고요. 잭 블랙의 Let's Get It On이 나오는 와중에 잠깐 직전에 뭔 얘기를 나눴더라? 어제 뭔 얘기를 나눴더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이라는 저희가 시민으로 잘 대접하지 않는 그런 존재를 시민으로 보게 하는 시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렇게 우리가 시민의 영역에 넣지 않는 네. 종종 뭐 안 나오려고 안 나온다기보다 그냥 잊어버리고 맞아요. 마는 맞아요. 그런 소수자로도 관심이 넓어졌다고 네. 하셨어요. 네. 조금만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저야 이런 기회가 너무 좋죠. 네. 네. 제가 파주에 사는데요. 네. 그 출판단지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거든요. 네. 근데
운전을 해서 다닐 때도 많지만 어떤 때는 마을버스를 타고 그 합정까지 가는 2200번 버스를 타고 네. 네, 그러고 이제 서울 일정을 보곤 해요. 네. 운전하는 것보다 버스 타는 걸 더 좋아해요. 네. 그런데 제가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어디를 가나 어린이가 잘 보이거든요. 네. 왜 뭐 신발 새로 사면 남의 신발만 보이는 것처럼 네. 네, 저는 어린이가 잘 보이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 봤더니 제가 마을버스에서 네. 한 번도 유아차를 못 봤더라고요. 어. 아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을버스에. 아, 유아차를 들고 타기가 좀 불편하군요. 때문이죠. 아, 네. 저상버스도 없고. 네, 마을버스는 보통 저상버스가 없고 네. 또 그렇다 보니까 이 유아차가 서울 가는 2200번 버스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버스 자체도 저상버스가 아닌데다가 아. 예,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도 결국은 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은 자가용이 없으면 이동권을 제한을 받는 셈이 되는 거죠. 자기 소유의 승용차가 없고 네. 아이가 있는 부모는 네. 배제가 되는군요. 네, 그럴 수밖에 대중교통에서.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럼 아니면 굉장히 번거롭게 막 네, 움직여야 하거나. 근데 그런 것이 유아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승강장이랑 왜 이 지하철 사이가 넓을 때 네.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근데 유아차를 탄 일행들을 보면 하나같이 겉으로 보기엔 조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뒤로 물러났다가 가속을 붙여서 들어오거든요. 지하철을 타려고. 아, 그래야 그 틈을 건널 수가 그 틈을 있나요? 건널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죠. 네. 근데 이게 결국 다르게 만약에 상상을 해서 유아차가 탈 수 있는 마을버스, 유아차가 탈 수 있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런 것들, 지하철 이런 네. 것들이 개선이 된다면 사실 휠체어도 탈 수 그렇죠. 있고 또 보행기를 쓰시는 네. 노인들도 탈 수 있고 그렇군요. 어떤 뭐 특별한 사정으로 좀 걸음이 불편한 분들도 탈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모두 좋아지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동권의 제한이라는 것이 막 사회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무심해서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지 네. 않아서. 그리고 그런 일을 지적받거나 이의가 제기가 됐을 때 그런 걸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데 네.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여성으로서 네. 가부장제하의 여성으로서 네. 저도 약자성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서로 모두 연결되는 대목들이 있다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었어요. 어린이에 네. 대해서 고민하고 양육과 사회와 소수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지적을 받으면 누구나 반사적으로 맞아요. 방어를 하게 되고 맞아요. 또 이제 네.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건강한 사회라면은 그런 지적들을 이제 소화하는 훈련이 네. 돼 있는데 한국 사회가 이제 이런 논의들을 다룬 지가 얼마 되지가 맞아요. 않아가지고 네. 그걸 이제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 잘 이제 모르는 데다가 네.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정치 지형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것까지 겹치다 네. 보니까 참 뭔가 이게 논의가 좀 약간 논의를 꺼낸 사람을 이제 부당하게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공격을 받기도 하는 사람인데요. 네. 네. 제가 노케이즈존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이동권 문제를 네. 유아차와 노인과 장애인과 함께 이렇게 엮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면 네. 평소에는 안 그러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악플들을 다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네.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타격을 안 받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그래서 그냥 나는 타격을 안 받고 이 사람들은 타격을 받으니까 계속 얘기를 해야겠다. 타격을 네. 받게.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걸 그런 문제 제기에 너무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기보다 좋은 사례를 더 많이 얘기하고 제가 어린이들을 만날 때 하는 일인데 장점을 더 많이 얘기해서 이 친구의 좀 아쉬운 점을
가릴 수 있게 이렇게 장점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가르치는데 네. 더 잘된 예, 더 이렇게 해서 좋았던 일 이런 경우를 더 많이 얘기하면서 마음이 닫혀있는 분들도 스르르 열고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제가 릴케 로댕 읽다가 네.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 알았어요, 사실. 로댕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구나. 네. 뭐였죠? 뭐 청동 시대에는 이거 뭐 네.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틀을 짜가지고 만든 맞아요. 거다. 뭐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고 칼레의 시민 그것도 네. 이제 유명한 작품인데 네. 제막식에 아무도 참여를 안 하고 발자크상은 주문자가 거부를 하고 막 이랬는데 결국에 이제 시간 지나니까 맞아요. 그런 거 모르고 그리고 로댕은 이제 그때마다 막 뭐 이거 왜 거부해 뭐 왜 나 이거 아니야 뭐 이러지 않고 그냥 네. 계속 다음 묵묵히 작품을 작업을, 묵묵히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뭐 로댕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좀 여쭤보면요. 근데 릴케가 묘사하는 로댕이 진짜 로댕인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냥 거의 뭐 원칙적으로 휴식거리가 없었다라고 네. 릴케 로댕에 써 있고 네. 뭐 안부 인사도 일을 로댕은 좀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 밥 먹었냐는 듯이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일은 잘하십니까 이 네. 동의 온 거죠 그분한테 밥이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식사하셨나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여쭤보고 네. 이제 네. 일이 중요한 사람은 일 좀 하셨나요? 네. 네. 근데 일 좀 하셨나요라는 질문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저도 같아요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네. 로댕이 네. 헤어질 때 뭐 이렇게 일을 잘하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그럴 이런 수는 있죠. 있는데 가끔 그것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로댕처럼 일하세요? 일과 삶의 비율이 아유, 뭐 전혀요. 워크라이프 아니요. 밸런스가 있으신 아니 거죠? 그럼요. 네. 네. 밸런스를 늘 많이 노는 쪽에 어떻게든 그걸 사주하는 방향으로 네.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개를 키우는데 네. 설탕이라는 이름의 이제 너무 귀여운 그 잡종개예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네. 근데 그 개 덕분에 저는 생활의 리듬이 좀 생겼어요. 글을 쓰면서도. 네. 그래서 오전은 무조건 개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산책을 하든 놀든 같이 자든 뭐 개하고 보내는 시간으로 네. 해두고 이제 그게 저의 하루치 활력을 확보하는 시간이고 네. 이제 오후에는 교실에서 어린이들 만나고 네. 일을 열심히 하고요. 저녁에는 또 남편이랑 다정한 시간 보내고 예, 저는 다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답게 보내고 또 책도 읽고 예, 그런 식으로 뭐 글 쓰기도 하는데 주로 글은 주말처럼 이렇게 몰입할 수 있을 때 한 번에 쭉 쓰는 편이고 네. 뭐 틈틈이 쓰거나 이러는 주의력은 제가 없어가지고 날을 잡아서 아예 그냥 글 쓰는 일정의 날로 약속을 안 잡는 구간들을 군데군데 두어서 예, 글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쓰시는 건 아니고 이제 주말에 네. 몰아서 이제 몰입 네, 저수를 좀 그런 편이에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게스트 모실 때마다 공통 질문으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네. 되냐 여쭤보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그때 이제 좀 통찰도 많이 얻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하루 일과고 네. 혹시 또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건 아니지만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이 작가님만의 어떤 그 세상 보는 시선, 세상 보는 태도, 네. 또 일과 삶의 균형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 뭐 있을까요? 또 어떻게 없는 것 같고 맥주 먹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맥주 반복적으로 먹어줘야 됩니다. 진짜 지금 제가 웬만하면 되게 순발력이 잘 지어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반복적으로 하는 유일한 일은 맥주를 먹는 일인 것 같아요. 남편분이랑 같이 드시는 거죠? 그걸 보고 결혼했습니다. 술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결혼 여부를 결정했거든요. 같은 책 좋아하셔가지고 결혼하시고 그런 거 아니고요? 딱히 그렇진 않은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서재를 정리하다 보니까 서로 네. 같은 책은 있었지만 네. 이전에는 서로 확인한 바는 별로 없고 네. 주량이 얼마나 되나, 주종을 뭘 좋아하나, 그리고 어느 간격으로 먹을 수 있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네, 본인도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너무 부럽습니다. 이제 자기한테 악플을 다는 네. 사람들한테 조금도 타격을 받지 않는 단단함을 지니시고 오전에 사랑하는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오후에 어린이 독자들에게 네. 책이라는 세계를 선물해 주시고 네. 저녁에 맥주 배우자와 마시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책을 쓰시고 네.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막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것 같으니까 막 좀 공격도 하고 싶고 그렇네요. 네. 네. 어디 한번 해보시죠. 네네. 네. 로댕도 좀 그랬거든요. 막 이제 릴케가 묘사하는 로댕은 작업 속에서 끈기 있게 버텨내면서 새로운 시작과 10배의 결실로 자기에 대한 공격에 대답을 했다. 뭐 저는 그런 정신력 또는 작가님 같은 단단함 가지신 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저는 이제 좀 약간 매사에 좀 회의적이라 가지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가끔은 이제 그런 의심이 이제 저를 덮쳐가지고 좀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전진을 못할 때가 있는데 작가님 그런 적 없으세요? 뭐 생업 걱정은 일단 계속 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네. 그 걱정이 이제 뭐 다른 부분을 잠식하거나 뭐 이제 내가 이렇게 이 길로 나가는 게 맞는 걸까 뭐 이런 생각 그런 건 안 하세요? 흔들릴 때가 없으세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 뭐 생업 걱정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나이가 있고 다만 이제 자녀가 없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이렇게 둘이 어쨌든 여생을 꾸려간다고 생각하면 늘 그걸 계산해요. 몇 살부터 일을 안 해도 될까? 늘 지금 얼마가 있고 이거를 쪼개서 쓰면 얼마큼 내가 언제까지 몇 년까지 일을 하면 되는구나. 이걸 이제 계산하는 것이 저의 개인의 문제라면 네. 저는 어린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특히 정치적으로나 네. 어떤 우리 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정말 너무 막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네. 제가 어린이들에게 하는 말, 어린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좀 퇴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있고 또 제가 나도 믿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린이들에게 세상이 이런 곳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네. 확신을 주고 싶은데 어떤 때는 제가 하는 말이 저에게도 거짓말로 들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저에게는 가장 좀 외롭고 힘든 순간이고 네. 그렇지만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놓지 않고 저는 저희 독서교실 어린이들이 공인했는데 네. 선생님이 칭찬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거짓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없는 걸 칭찬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어린이들 공식적으로 그걸 이제 다들 인정을 했어요. 아이들도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어린이들에게 거짓말을 안 하려면 제가 말한 대로 제가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린이들에겐 희망적으로 말하고 제가 절망하고 있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힘을 내서 더 좋은 점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고 있다라는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제 몫인 것 같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 누가 옆에서 그렇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는 누구가 네. 네가 지금 가는 거 맞고 네가 네. 말하는 게 맞다. 너는 그걸 믿으면서 하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로댕이 다시 로댕 왔습니다. 네. 네. 로댕이 지옥의 문 만드는데 30년 네.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독해. 네. 작가님 어린이라는 세계 쓰는데 40년 걸렸다고 하셨죠? 네. 독하세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석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독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어린이라는 세계를 쓰시고 나서 네. 다음 작품 이제 네. 늘 뭐 문학 담당 기자, 출판 담당 네. 기자 물어보게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별로 그때 생각이 없으셨나 네. 봐요. 다음 작품 쓰는데 40년 걸릴 거라고 했는데 예. 네. 4년 만에 나왔습니다. 네. 어떤 네. 어른 몇 달 전에 네. 내셨고 근데 되게 이제 변명을 잘하셨다고 되게 변명을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근거로 할까 하면 안 될까요? 근거를 되게 잘 대셨더라고요. 네, 네. 예. 40년 만에 나온다더니 왜 4년 만에 나왔습니까? 하고 많은 분들이 여쭙자 뭐라고 하셨죠? 아니 근데 진짜예요. 진짜로 그 40년 만에 썼다는 건 딴 게 아니고 그 전에 실용서 썼던 거랑 다르게 에세이는 자기 인생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린이라는 세계를 쓸 때 40살이 되도록 제가 겪은 일들이 필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에세이를 다시 쓰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한 40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랬던 건데 네. 사실 제가 전국에 강연을 다니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작가님도 아마 독자분들이랑 여러 가지 만남 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냥 말로만 배운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이라는 게 가지가지 모양으로 있구나. 네. 그리고 어린 시절이라는 것도 어떻게든 다 살아낸 장한 어른들이 살고 있구나. 이런 네. 걸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운 부분은 사실은 온전히 될 게 아니고 제가 독자들한테 배운 것도 있어서 네. 제가 근거로 이제 갖다 붙인 거는 이제 1년씩 나누어 주셔가지고 제가 4년 만에 썼다. 이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진짜 사실입니다. 네. 되게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쵸. 네. 성공했다. 네. 저 다음 작품도 그럼 저도 여쭤볼게요. 네. 네. 다음 차기작 혹시 지금 쓰고 계신가요? 지금 정리 중인 것이 있는데, 그래요? 네. 전에 신문에 연재했던 이제 그림책 속 어린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건 그냥 이 그림책이 좋습니다, 추천합니다가 아니고, 이제 어른들이 보는 그림책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림책은 애초에 어린이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림책에서 어린이의 어떤 특성이 발견되는 것을 이제 그 주제로 삼아서 쓰던 칼럼인데요. 네. 이제 거기에 좀 더 보강을 해서 그림책 속 어린이를 주제로 한 책을 지금 준비를 하나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그 작업이 끝나면 제가 실용서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뭐 하는 법, 그리고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거. 예. 뭐하는 법 이미 한번 쓰셨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종류의 또 고민하는 것이 있어서 공부도 더 하고 또 다음에 실용서도 한 권 더 써보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계속 차기작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어제랑 분위기 조금 달랐는데 좀 어떠셨나요? 어제도 재밌었고 오늘도 재밌었어요. 근데 오늘이 더 재밌었던 것 같으니까 또 불러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욕심을 내봅니다. 그러면은 그 그림책을 소개하는 책이 나왔을 때 또 네, 한번 그럴까요? 모시고 네. 인생책이 이제 수십 권이니까 세 권 네. 또 고르면 네, 되고 네. 자 이번에는 좀 이렇게 쉬운 책으로 한번 네. 골라보겠습니다. 저희 이 똥손을 좀 한번 이렇게 어떻게 좀 잘해서 픽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마무리하는 곡 한 곡만 골라주세요. 이번에는 또 뭘 들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김광석의 불행아라는 노래를 골라봤어요. 네. 네, 김광석 노래 중에서는 비교적 덜 불리는 노래인데요. 네. 아마 제목 때문이겠죠? 누가 저런 제목의 노래를 찾아 듣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노래 가사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저 노래가 왜 불행하냐면 자기가 이제 아마도 간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술을 탐하는, 예술을 찾아다니는 누군가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노래한 곡이에요. 네. 근데 그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그런 점을 울리는데 한번 들으시다 보면 깊고 맑고 파란 무언가를 찾아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네. 제가 그 부분을 늘 곱씹으면서 그게 바로 어떤 예술의 한 특징이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네. 깊고 맑고 파란. 네. 네. 저희 이제 김소영 작가님과 마무리 인사 나누고요. 이제 프로그램 마칠 때, 방송 마칠 때 김광석의 불행아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소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문 닫겠습니다. 김광석의 불행아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